자, 이 본격 제2차 세계대전 만화 2권 리뷰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권 표지가 제 뒤에 보이는 이 표지잖아요. 이게 이제 유명한 소녀시대 앨범이에요. 그 소녀시대 앨범 중에 소원을 말해봐라고 해서 약간 외색 논란도 일어났던 그 앨범인데 그 표지를 패러디해가지고 여기 뒤에 보시면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처칠, 롬멜, 패튼, 몽고메리 그런 2차 대전 후반부의 주요 인물들 그 주요 인물들이 다 소녀시대의 각 캐릭터의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런 표지로 시작을 했고, 중간에 여러 번 패러디가 되죠. 그리고 이제 1장에는 이 동토의 조선혼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이 되는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홍범도가 나와.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렇게 가상의 상황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1권 마지막에서 레닌그라드 전투, 그래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렇게 출생과 관련된 레닌그라드 전투 에피소드를 다뤘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시작을 해요. 지금 이 바르바로사 작전이 한참 진행 중인 거지. 또 말도 안 되는 이제 짧은 한 토막의 풍자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 스탈린그라드 외곽에서 홍범도와 김일성이 마주쳤다면 어땠을까? 이런 설정인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 실제로 소련 영토 안에 홍범도도 살았고 김일성도 살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1943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942년 상황이면 아직 살아 계셨던 거고 김일성도 1939년 말에 소련 영토로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만주 이렇게 유격 투쟁을 포기하고 소련에서 은거하고 있었잖아요. 그 군사훈련 받으면서 소련 장교로 살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 우연히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렇게 독일군의 포로가 될 상황인 거야. 독일군한테 붙잡혀서 포로가 되기 직전 상황인데 김일성이 살기 위해서 막 빕니다. 아, 내래 조선에서 뭐 저거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살려두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독일군한테 막 아부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봐도 원피스의 루피 그 홍범도 장군을 그 원피스의 루피 캐릭터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피의 그 밀짚 모자 있잖아요. 그 밀짚 모자 쓰고 손에는 또 낫을 들고 왜 낫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루피는 낫을 쓰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 낫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이렇게 발명품으로 이렇게 편리한 게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뭐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낫을 들게 한 건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독일군들을 무찌르고 김일성을 구해내죠.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다가 마지막에는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 마지막 요승 라스푸친 우리로 치면 신돈 근데 신동과 좀 다르다고 설명이 나오죠. 라스푸친의 그 저주받은 고환 그 고환 한쪽을 이제 봉인을 해놨었는데 그 봉인이 풀리면서 막 이렇게 뭐 괴물이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고환을 김일성의 뒷목에 호구로 이렇게 막 이렇게 홍범도 장군이 박아 넣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괴랄망측한 풍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김일성이 뒤에 혹이 생겼다라는 게 그게 사실 이제 라스푸틴의 고안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풍자를 하고 뭐 사실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실제로는 북한군 지휘부에서 실제로 소련군에서 참전을 해가지고 베를린 레이스까지 같이 갔던 장군 중에 남일 장군이라고 있어요. 남일 장군은 아마 6.25 때도 참전을 했던 그 우리로서는 이제 원수지.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소련군의 베를린 레이스에 참전해서 유명했다고 하고 김일성이 참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없고 홍범도 장군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막 본인도 막 나가게 해달라고 막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는 소련이 일본과 아직 본격적인 개전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참전 안 하시고 그냥 43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하여간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가상의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섞어서 김일성과 홍범도의 얘기로 이번 2권 앞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실제 스탈린그라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는 2장에서 나오죠.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이 도시 그 시가전으로 아주 유명한 전투잖아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이 전투는 원래 약간 그 주변적인 전투였어요. 처음에는 그 독일군의 주공이 당연히 모스크바를 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폴레옹 때처럼. 근데 나폴레옹이 한번 당해봤잖아. 모스크바 점령했는데, 모스크바 이제 청해 전투로 다 도망가 버리니까, 결국 거기서 겨울 나다가, 이제 이렇게 그 동장군의 발목 잡혀서 패망한 걸 독일도 알았기 때문에, 모스크바로 가지 않고, 진로를 꺾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카프카스 지역의 유전지대를 점령하면 거기서 나오는 석유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유전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그 소련도 당연히 그걸 알죠. 그러니까 소련이 그걸 막으려고 쳐들어오는데 그 소련군이 막으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요충지가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탈린그라드가 뭐 이름이 스탈린그라드여서 그래서 독일과 소련이 자존심을 갖고 싸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군사작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먹으려고 했고, 근데 여기서 유명한 이제 그 유명한 전차와 게릴라들 간의 시가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전차에게 시가전은 무덤이라고 하는 전설이 바로 이 전투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전차 부대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니까 도시에는 건물이 많고 수군대가 많잖아요. 그 건물 창문에서 그 바주카포 하나 들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전차가 나타나면 쏴가지고 전차 맞춰서 그냥 터트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차가 이 사막이나 평원 같은 개활지에서는 쓰기가 좋지만 이 시가 전에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다 터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전차는 전차전을 갖고 도시를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설이 생겨난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거의 도시를 다 먹을 뻔했어요. 워낙 독일이 물량전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거의 밀어붙여서 승낙되기 직전 상황까지 몰아갔는데 그때쯤에 이제 역으로 소련은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었던 거죠. 이제 조금 축차적으로 보내면 다 격파당하니까 계속 물량을 모았다가 상당히 물량이 모여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한꺼번에 투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스탈린그라드 안에 들어가 있던 독일군을 역으로 포위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포위전으로 다시 이렇게 전환이 되고 포위전으로 되면서 이제 물량이 끊기니까 계속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탄약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들 뭐 퇴각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고 그걸 이제 그 구데리안 같은 명장이 와서 만슈타인이 와서 구할 뻔도 했는데 예, 또 이제 히틀러가 미쳐가지고 절대 퇴각은 안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퇴각 타이밍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포위돼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히틀러가 권총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수 계급장을 보내면서 파울루스 장군을 원수로 승격시켜 줄 테니까 니네 전원 다 옥수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친놈이구나 이러고 이제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이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가 히틀러 전기 때 봤던 내용입니다. 이 전투에서만 독일군이 22만 명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22만 명이면 한 도시 인구가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는 거예요. 이 9만 명은 나중에 1955년인가요? 그 파울루스 원수가 소련에서 자연사에서 죽고 나서 감옥에서 죽었겠죠. 죽고 나서야 나중에 본국으로 통환이 됐다. 그 중에 또한 상당수는 소련에서 그냥 죽었고 한 8만 명 정도는 소련에서 죽고 한 1만 명 정도가 소환이 됐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건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쟁 지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은 다시 태평양 얘기로 넘어와서 탕가로와 해신이라고 해서 이 마오리 신화에 나오는 그 해신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이게 철의 배들이 막 싸웠고 그게 바다에 쌓이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결국 이게 이제 섬이 돼 가지고 그 섬 위에서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마오리족 신화를 이 태평양 전쟁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벌어진 해전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내용이고 사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아주 개략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게 뭐 글씨도 아주 조그맣고 그림이 아주 뭐 딱딱딱딱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노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처음 볼 때는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 보려 그러니까 이 노안 띄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아주 보느라 이게 해독하느라고 구성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야.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이기고 나서 일본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잖아요. 육군에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있고 해군에는 킹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킹 제독은 우리 철권에 나오는 킹이 이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표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킹 그 캐릭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군의 메가더는 육군답게 그 태평양에 있는 섬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그걸 이제 프로 그 개구리 전략이라고 해요.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듯이 섬을 하나 진검당리로 밟아 나가면서 이렇게 진군을 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필리핀까지. 왜냐하면 메가더가 필리핀에 있다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I shall return 뭐 이렇게 하고 나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명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리핀을 밟고 일본으로 가는 게 메가더의 목표였던 거고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못하고 굳이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냥 항공모함으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바로 일본을 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 육군과 해군이 갈등하는 걸 루즈벨트 대통령이 싹 부추기면서 서로 양쪽 얘기를 그래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네 이러면서 이제 황희정승 드립을 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육해군의 어떤 이때는 공군은 아직 없었어요. 육군 해군만 있던 시절이고 육해군이 경쟁하는 거를 부추기면서 결국 태평양 전쟁을 이렇게 쭉 몰아가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때 그 동남아의 밀림과 그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에서 벌어진 그 다양한 전투, 그 일본군의 옥쇄, 뭐, 그리고 바다에서의 각종 해전, 이런 게 이제 아주 작은 글씨의 어떤 만화로 쫙 묘사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 미즈키 시게루의 일본사 공부할 때, 그때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당시에 동남아나 태평양 전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대략적으로 소개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레이타만 해전, 거기를 거치면서 일본 해군이 남은 전력을 다 쏟아부었다가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지게 되죠. 그때만 해도 미군은 그 조선 능력, 그 배를 만드는 능력이 엄청나가지고 일본이 아무리 물량전을 퍼부어도 미국은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물량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이 하느라고 해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그 항공모함을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물량전에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요번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나온 이유가 지금은 미국이 그런 조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다 해외에 외주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를 만들었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일본이 아니라 앞으로는 중국과 전쟁을 해야 됐을 때 중국은 지금 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중국한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지금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사라진 조선업을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미국의 어떤 해군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시 기회를 얻어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엔 일본의 해군이 소멸됐고, 해군이 소멸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하늘이 뻥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날라올 때 다 그 당시에는 해군을 통해서 날아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의 해군이 있어야 막아줄 수가 있는데 해군이 없어졌다는 건 일본 하늘이 뻥 뚫리면서 사실상 이제 그 도쿄 대공습 이른바 불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눈앞에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5장은 쿠르스크 계략이라고 해서 쿠르스크가 이제 바르바로사 작전,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본격적인 사상 최대의 기갑전이 벌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 기술의 독일이냐 아니면 물량의 소련이냐 이 양자 간의 대결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2차 대전은 실제로는 사실상 소련이 독일을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희생이 막대하고 소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루스크의 돌출부 그 지역의 평원을 바탕으로 최신의 티거 전차, 이게 타이거 전차죠. 티거 전차를 쏟아부은 독일과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 물량을 뽑아낸 소련군이 맞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차만 해도 2,700대 대 3,600대. 그럼 합치면 얼마야? 거의 한 6,000대, 7,000대 가량이 생각해서 그 전차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육중하잖아요. 근데 그게 3,000대씩 붙어갖고 6,000대가 그 회전하는 기갑전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경험한 최대의 기갑전이 이때 벌어진 거지. 그리고 비행기도 독일이 2,000대, 소련이 2,400대. 그러니까 뭐야, 하늘이 완전히 비행기로 가득 찬 거죠. 이게 4,000대의 비행기가 하늘에서 공중전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류가 경험한 최대의 기갑 전쟁이 바로 이 쿠르스크 이제 평원에서 벌어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독일은 뭐 북부 집단군, 중부 집단군, 남부 집단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역별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생략하고 어쨌든 독일이 계속 공격해 나가는데 소련이 그걸 물량으로 버텨낸 거예요. 또 전술적으로는 독일이 이겼지만 전략적으로는 소련이 이긴 그런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역으로 이제 독일이 이제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소련이 역으로 포위를 하면서 독일이 포위될 위기에 빠지자 독일이 가까스로 후퇴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상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바르바로사 작전은 완전히 패배하면서 베를린으로 가는 긴 레이스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장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이 독일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수다를 떠는데 뭐냐면 러시아에서 죽었어도 죽지 않는 좀비 군인을 만들었다더라 라고 하면서 담배 타임 하면서 수다 떠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근데 실제로 얘들이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시체를 파먹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이제 좀비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독일군을 덮치는 거지. 그래서 독일군들이 막 이렇게 물리니까 자기들도 좀비가 돼서 독일군과 소련군이 다 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엉키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퍼비틴이라고 하는 독일군한테 공식적으로 마약을 보급한 거예요. 그 다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총 맞아도 아픈지 모르고 막 싸우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공식적으로 보급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퍼비틴이라는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독일군 포로가 망상을 하고 있던 장면이 만화로 그려졌던 거죠. 그래서 아구 그 소련군 장교가 야 우리도 혹시 마약 나눠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우리는 보드카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다들 보드카 꺼내고
술이라는 게 합법화된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 소련군은 보드카 먹고 그랬다는 얘기죠. 사실 보드카 먹고 소련군이 베를린 들어가서 저지른 만행도 만만치가 않죠. 자, 어쨌든 그리고 실장은 다시 아프리카 전선으로 돌아가서 모텔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그림체 자체가 일종의 패러디예요. 뭐냐면 순정 만화. 한국의 그 유명한 순정 만화의 패러디인데 이 연합군의 유명한 장군들인 패튼 장군, 몽고메리 원수, 아이젠하워 이런 사람들이 모텔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한 모텔에 모여서 이렇게 전쟁에 관한 얘기를 막 나누는데 다들 굉장히 아주 쭉 빠진 미형 캐릭터, 얼굴도 되게 예쁘고 잘생기고 눈도 크고 막 이런 캐릭터들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건 뭐냐면 이 이권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신경전을 벌이는데 요게 이제 한국 순정 만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미나 씨, 신일숙 씨, 황미나 잘 아시죠? 그 유명한 황미나 작가. 근데 신일숙은 그 리니지, 그 유명한 게임으로 유명한 리니지의 원작자잖아요. 그 유명 순정 만화가들의 그림체를 패러디를 한 거죠. 일종의 오마주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전쟁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사막전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생텍 쥐페리가 또 등장합니다. 생텍 쥐페리가 또 그 아프리카에서 조난해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유명한 그 어린 왕자 쓴 작가잖아요. 그래서 생텍 쥐페리가 등장해가지고 패튼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어린 왕자를 패러디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패튼 장군이 영향을 받았던 1차 세계대전의 군사 사상가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포슈 원수의 닥치고 돌격, 무조건 공격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닥돌 사상, 이게 이제 알랑 비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닥돌 사상 때문에 그 기관총과 참호전에 의해서 수많은 그 청년들이 다 희생이 됐죠. 그 다음에 루덴도르프, 그 1차 대전 독일 장군이었던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토탈러 사상. 토탈러 사상이라는 건 전쟁이라는 게 뭐 별거 있냐. 다 그냥 다 뛰어드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후방에 있는 국민들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보급을 하는 거니까 걔들도 똑같이 이렇게 전쟁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게 토탈러 사상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동경 대공습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그 히로시마와 나가시키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참전 장군이었던 퍼싱 장군은 야, 2차 대전을 이기려면 필요한 게 뭐냐? 담배야, 담배. 담배 좀 더 많이 갖다 줘.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패튼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사상가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 어린 왕자가 그 여러 별들, 이상한 별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자본가도 만나고 뭐 누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패튼 장군의 어떤 그 사상에 영향을 미친 1차 대전 때의 사상가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 게 일종의 전쟁광을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롬멜과 조우하는 걸로 사막의 여우.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서부 전선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8장에서는 이탈리아가 탈락하는 얘기죠. 주축국 중에 가장 약체였던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당시 국왕이었던 빅토리오 엠마뉴엘레 3세에게 전격적으로 해임되면서 실각하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공수부대를 보내서 구출하고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해서 무솔리니에게 괴뢰 정권을 만들어주는데 이건 지난 우리가 히틀러 전기 때 공부한 내용이죠. 그리고 탈출 과정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위험하게 이렇게 쭉 벼랑 끝으로 떨어졌다가 쭉 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유명한 붉은 돼지. 왜냐면 프랑스고 경비행기니까 요 붉은 돼지랑 연결시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탈리아고 경비행기니까 붉은 돼지랑 연결시켜서 붉은 돼지 캐릭터가 무솔리니를 탈출시키는 걸로. 사실은 전혀 아니죠. 붉은 돼지는 되게 반전 사상을 갖고 있는 조종사인데 어쨌든 일부러 그 패러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탈리아 전선이 연합국에겐 일종의 계륵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북부 지역이 산악 지형이어가지고 독일군이 철벽 방어를 딱 치면서 무솔리니를 지켜준 거고 그러니까 연합국이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프스를 끼고 있는 북부 산악지대가 독일군에게는 방어하기가 좋았고, 그래서 연합국 입장에서는 공격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전선이 이탈리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부터 이른바 삼거두 회담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 2차 대전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긴다는 전제하에 전후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카사블랑카에서 모이고 카이로에서 모이고 테헤란에서 모이고 얄타에서 모이고 포츠담에서 모이고 이렇게 5번, 6번 정도의 어떤 삼거두 회담을 통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카이로 회담이죠. 카이로 회담 때만 중국을 대표해서 장개석이 들어가죠. 이때 한번 딱 들어가는데 이때 장개석이 조선은 해방시켜야 된다.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노예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선은 해방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카이로 회담에서 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장개석 총통한테 대한민국 뭐 건국훈장 이렇게 추서하고 막 그랬었죠. 아마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카이로 회담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삼거두 회담은 주로 처칠, 루즈베트, 스탈린 요 세 명이 주로 메인이고
그 중간중간에 약간 바뀌긴 하지만 결국엔 요 세 명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처칠은 선거에서 낙선해가지고 총리가 애틀리로 바뀐가 그렇죠. 그리고 루즈벨트는 갑자기 죽고 또 마지막에는 스탈린만 남아서 삼거도 회담을 하게 됩니다. 포츠담 때는. 그리고 요때 마지막으로 남은 그 이렇게 여담같이 에즈라 파운드라고 하는 미국 시인 얘기가 나오는데 좀 재밌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동양풍에 완전 빠져가지고 약간 일본 기모노 같은 거 빌려서 입고 일본 하이쿠 짚고 막 이러면서 파시즘에 완전 빠진 거예요. 그 미국 시인인데. 그래갖고 이탈리아로 망명해서 이탈리아에 살면서 그 유교에 되게 심취해가지고 오히려 이탈리아 파시즘 편에서 반미 선전 운동을 막 한 거야. 라디오에 나와갖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잡혔고 미국으로 잡혀가서 정신병원에서 12년간 갇혀 있다가 그 시인 친구였던 T.S. 엘리엇이라든가 그 유명한 시인들이 도와줘가지고 구명 이게 미쳐서 그런 거다.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살아나와서 이탈리아로 다시 망명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에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에즈라 파운드라는 시인 얘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장은 그 유명한 노르망디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약간 풍자로 노르망디의 조선군이라고 해가지고 전라 좌수영의 조선군이 갑자기 타임슬립을 해가지고 노르망디로 딱 이게, 참여하는 그런 얘기죠. 노르망디에 딱 도착해 보니까 살라미스의 아테네군, 썸터 요새의 미군, 워털루의 영국군, 탄넨베르크의 독일 기사, 레판토 해전의 스페인군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군데 있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최상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인물이 그 인류 최강의 군대, 그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잘 싸웠던 최강의 군대를 다 모아서 이 군대를 가지고 세계 정복을 하자.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계 정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병사들이 다들 이제 일치단결해서 거절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조국의 전장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그렇게 명분 없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러면서 이 전쟁의 의미를 약간 짚어주는 에피소드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노르망디 전역과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프랑스 전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개략이 나오죠. 그래서 1944년 6월 6일이 운명의 디데이였고 6천 척의 배, 무려 함정이 6천 척이나 동원이 됐고 1,200대의 항공기가 노르망디 항공 해안으로 상륙을 하죠. 이게 1,200대라고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아까 말한 독소전에서 그거보다 2배 이상의 전력이 동원이 됐죠. 어쨌든 하늘을 가득 메운 항공기와 6천 척의 배가 바다를 가득 메우고 이때 상륙한 인원이 5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인구가 다 같이 해안으로 밀려온 거지. 그리고 이 전쟁을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했던 게 아이젠하워 원수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그 군수 참모. 사실은 아이젠하워의 어떤 이렇게 그 커리어는 메가더 같이 실전에서 전쟁한 것보다는 뒤에서 참모로서 군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 500만의 어떤 그 상륙 작전을 지휘한 그 공으로 나중에 미국 대통령까지 되죠. 어쨌든 우리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 미군의 오마하 해변 상륙. 여기가 굉장히 운이 나빴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면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하니까 다 거기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거기가 그 난이도 별 5개. 그 제일 힘든 지역이 오마하 해변이었고 거기 외에 다른 지역은 독일도 이제 이게 올까 하고 독일도 이게 상륙 지점을 서로 뭐 헷갈리게 하는 정보전이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상륙할지 몰랐기 때문에 독일군도 분산돼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역은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상륙한 지역도 있었다. 다만 이 오마하 해변은 굉장히 방어가 잘 돼 있는 지역이라 여기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죠. 어쨌든 실제로 지역마다는 난이도가 달랐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역시 전쟁은 운이구나. 이게 정치도 운이지만 전쟁도 정말 죽고 사는 건 다 운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프랑스를 수복하기 위한 지상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또 유명한 전차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미하일 비트만이라고 하는 전차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본 만화 전차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만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차에서 어떤 남자가 그 여자가 약간 치안한테 공경을 받고 있는 걸 구해줍니다. 근데 이 남자는 되게 오타쿠여가지고 평소에는 다른 사람 말도 못 붙이는 사람인데 그날은 왠지 의협심이 동원해가지고 구해줬고 그 여자가 고맙다고 에르메스 손수건인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평소에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구해줄 때부터 이 여자한테 에르메스 손수건 받을 때까지를 커뮤니티에 다 중계를 한 거야. 자기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전차남 그 사람이 자기가 실명으로 하지 않으니까 전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전차남이 된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유명해갖고 만화로도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졌나 그럴 거야. 그 전차남과 에르메스요. 이제 그 유명한 얘기인데 요거를 요 전차남을 실제로 전차를 갖고 아주 그 전적을 세웠던 그 미하일 비트만이라고 하는 그 대위인가 그 장교 얘기로
해가지고 이 전차남이 이 프랑스 전역에서 그 연합국의 전차가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하루에만 27대의 전차를 격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끼리 조종을 해가지고 혼자서 27대를 깼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차 조종의 신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138대의 전차를 격파해서 전차계 에이스로 이제 등극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차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 전차라는 건 전차끼리 싸울 때는 조종 기술이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폭탄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도 지금 전차 구형론이 나오는 게 드론이 등장해갖고 드론이 하늘에서 막 폭격을 해버리니까 전차가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투기의 공습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고 근데 이 전차남이 하필 독일의 친위대, 그 나치 SS 친위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전후 독일에서는 그 공적이 제대로 기여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밀덕들 사이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지. 그리고 또 이때쯤에 가혹행위로 좌천됐던 패튼 장군. 패튼 장군을 다시 현역으로 복귀시켜서 이 프랑스 전역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패튼 대전차 부대, 대전차 군단의 쾌속 진격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무지막지한 속도로 쾌속 진격을 하면서 방어하는 독일군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포위 섬멸하는 그런 작전을 막 펼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야 너무 이게 영국군에 비해서 미국만 너무 일찍 앞으로 나가니까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끌어당기 야 너무 빨라 위험해 해가지고 끌어당기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멈춘 사이에 독일군이 그 사이로 쏙 빠져나가죠. 근데 여기 만화에 나누지만 요 그 독일의 그 요 패튼의 유명한 대전차 군단 요때 참전했던 게 오바마의 외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할아버지가 이 패튼 대전차 군단의 병사로 참전을 해서 참여를 했다는 거고 11장은 그 유명한 발키리 작전 얘기가 나오죠. 히틀러를 폭살하라. 히틀러 암살 작전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었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이 발키리 작전을 했던 슈타우펜베르크 장군 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체가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고우영 화백, 고우영 화백의 그 일지매라든가 그 서유기, 삼국지 초창기 만화, 연재 만화, 그 그림체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 고우영 화백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게 굽시니스트는 자기만의 화풍도 있지만 순정 만화 따라했다가 또 고우영 화백 따라했다가 이 만화 그림체도 수시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시대 최고의 시사 만화가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내용은 히틀러가 산장에서 회의할 때 발밑에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나와서 꽝 하고 폭파가 실제로 됐죠. 그 폭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당연히 사망했을 걸로 추정하고 사실 이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한 게 잘못이지. 그리고 베를린으로 돌아가서 예비군을 소집해가지고 쿠데타를 실제로 일으켰죠. 그래서 거의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히틀러가 안 죽었던 거야. 왜냐하면 히틀러 옆에 있던 부관이 발밑에 무슨 가방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 총통님 발에 걸리면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그걸 발에 걸린다고 다른 데 옮겨놨고 그걸 옮기는 덕분에 그걸 옮겼던 부관들 모여있던 거는 폭사해갖고 다 죽었고 대신 히틀러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원목 테이블이 굉장히 두꺼웠나 봐요. 그래서 그 원목 테이블이 그 폭파의 충격을 막아주면서 결국 흡수하면서 히틀러가 죽지 않고 살았죠. 그래서 히틀러의 운이 결국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결국 체포된 슈타인베르크와 부하가 다 같이 총살되면서 이제 끝나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음모와 연관돼서 이 만화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롬멜이 결국 독약을 먹고 자살하게 되죠. 당시에는 정확한 사인을 발표 안 하고 원수로 승진시켜주고 가족들을 보호해준다는 조건으로 자살을 하게 독약을 내립니다. 아마 이제 직접 롬멜이 뭐 이렇게 그 히틀러 암살을 의도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그 쿠데타 세력이 롬멜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공하면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롬멜을 아마 그 대표로 내세우려고 정부 수반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분노한 또 평소에 롬멜의 인기를 질투해왔던 히틀러가 죽였다. 뭐 이런 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 그래도 전쟁이 지고 있는데 그나마 잘 싸울 수 있는 유능한 장군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결국 히틀러가 자책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2장은 스텝 초원의 만슈타인이라는 제목인데 요거는 이제 2차 대전에서 독일의 3대 기갑전의 명장을 꼽는다면 구데리안, 롬멜, 만슈타인 요 세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롬멜은 자살해서 죽었고 그 구데리안은 안 나오고 만슈타인이 사실은 그나마 잘 싸우는 장군이었는데 이 파트는 역시도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있죠. 얼마 전에 용산에서 재개방도 했었죠. 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거신병을 동원해서 빔을 쫙 쏩니다. 그러니까 막 한번 이기는 것 같지만 오무처럼 화가 난 소리한 전차가 끝도 없이 막 밀려오죠. 그러니까 만슈타인이 몸을 던져서 이렇게 탱 하고 튕기면서 결국 전차들의 화를 가라앉힌다라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이제 그 바람계곡에 나오시까 마지막 장면을 패러디한 거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실제로는 실제 전쟁은 이 천하의 만슈타인도 도저히 이거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물량으로 몰려오는 소련군을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후퇴를 거듭하다가 근데 후퇴는 그 히틀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부터 이미 망조가 들면서 화가 난 히틀러가 만슈타인을 해임해 버렸고 그 죽지 않은 게 어딥니까? 해임했고 덕분에 고향으로 낙향해서 종전을 맞아서 결국 살인 거죠. 그래서 뭐 감옥에서 몇 년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갖고 전후에 회고록을 써서 더 유명해지는. 그래서 만슈타인은 그래도 롬멜보다는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3장은 1944년 이제 전쟁 막바지를 계략을 하는 거죠. 소련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전사했던 바크라치온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은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작전으로 독일로 쇄도에 들어갔고 한때 용맹하게 맞섰던 핀란드도 이제는 완전히 겨털 하나로 밟아버렸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폴란드에는 아직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바르샤바에 폭동을 사주해갖고 너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친독파로 간주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폭동을 일으키는데 폭동을 일으킨 폴란드는 전혀 안 도와주죠. 소련군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르샤바 시민 20만 명이 독일군 친위대에 의해서 학살되는 대학살극 그 바르샤바의 대학살극이 벌어지게 되고 스탈린은 이걸 알면서도 저렇게 해가지고 골치 아픈 놈도 미리 정리해 놓는 게 나중에 폴란드를 지네가 이제 공산화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방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서 루즈벨트 처칠이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 너 이거 좀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몰라요. 이렇게 모른 척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부 지역은 정리가 되고 서부 지역에서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 이 기갑사단이 파리로 들어와서 대대적인 전승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는 드골이 스스로 해방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 완전히 사실 패전했던 프랑스가 오히려 승전국으로 바뀌는 그런 마술. 그야말로 정치의 마술이죠. 그게 이제 요 프랑스의 그 전승 행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요때 그 레지스탕스로 같이 활동했던 알제리의 흑인 부대는 요때 같이 못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서도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몽고메리는 아프리카에서는 되게 잘 싸웠는데 유럽에서는 뻘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른햄이라고 하는 다리에 공수부대를 보내갖고 다리를 장악하면 아우토반까지 쉽게 연결해가지고 기갑부대가 독일로 쭉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를 하고 공수부대를 7부대인가를 보냈다가 싹 다 독일군한테 전멸당하는 이제 그런 몽고메리의 흑역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머나먼 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서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4장이 사실 이 책의 클라이먹스라고 할 수 있는데 동경과 남경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동경과 남경. 그래서 이 파트는 일본군이 저지른 남경 대학살 그리고 미군이 저지른 동경 대공습 이거를 이렇게 그 사건 만화처럼 중간에 딱 이렇게 칸막이 치고 동시에 이렇게 딱 진행을 해요. 남경 대학살의 스토리와 동경 대공습의 스토리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책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사실상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먼저 남경 대학살이 일어난 당시의 전투 상황,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소련의 제트 그 고문관의 도움을 받은 중국 그 국민당군이 꽤 잘 싸웠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굉장히 일본군이 고전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국민당 정권이 있던 남경을 쳐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상해에서 많이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빡쳐 있었던 거죠, 일본군이. 그리고 일본군 안에서는 원래 가혹행위가 일상화된, 그 우리나라 옛날 군대도 그랬잖아요. 막 싸대기 때리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이렇게 성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본군 내부의 어떤 그런 그 문화, 그런 부조리한 문화, 그것 때문에 일본군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아주 끝까지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런 일본군들의 심리 상태. 거기다가 남자니까 여자만 보면 강간하고 싶어서 달려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라 치면서 그러면서 남경에 들어가서 또 남경 국민당 군대가 다 이렇게 민간인 사이로 숨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냥 보이는 사람들 다 죽인 거지. 근데 이제 주로 총검으로 찔러 죽이고 일본도 뽑아서 목 자르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대참사가 벌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 한쪽에 쫙 묘사가 되고 또 하나는 미군이 어떻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레이타만 해전에서 일본 해군 다 소멸하고 나니까 하늘이 뻥 뚫린 거잖아요. 그 뻥 뚫린 하늘을 통해서 쭉 비행기들이 날아와서 남경에 이제 이렇게 소위탄, 그 베트남에 뽑았던 소위탄, 그 전제 불 확 나는 거, 그거를 이제 도쿄에 퍼붓게 되는 거죠. 근데 도쿄는 뭐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목조 건물이 많았다는 거죠. 일본은 나무로 집 짓는 게 전통이어갖고 목조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목조 건물 밀집 지역에 소위탄을 퍼부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목조 건물들이 다 화재의 재료가 돼가지고 엄청난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그래서 그 온도가 수천 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물로 뛰어든 거지. 그 스미레 강이라 있어갖고 스미레 강으로 뛰어들면 살까 하고 물로 뛰어드는데
그 물도 온도가 수천 도까지, 수백 도까지 물이 펄펄 끓어오른 거야. 그래서 물 안으로 뛰어든 사람들도 물에서 삶아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남경대학살에서 총칼로 2, 30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동경대공습은 그날 하룻밤의 공습만으로 10만에서 15만 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군에 죽은 사람은 주로 일본도에 목숨을 잃었고, 미군의 소위탄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주로 불에 타 죽거나 질식해 죽거나 펄펄 끓는 강 속에서 삶아져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작가가 인정해요. 이거 사실 일본 측의 논리라고. 일본이 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야 우리가 칼로 죽인 거나 너네가 소위탄으로 폭탄으로 불태워 죽인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두 개를 병렬 비교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게 전쟁에 있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동양의 천도 사상, 그 사마천이 얘기하는 천도 사상, 그 다음에 역사학에서는 티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티케는 이제 그리스의 운명의 여신인데 이 티케가 관장하는 건 인과응보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놈은 벌을 받는다는 거죠. 이 개념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시점이 남경대학살이 앞서고 그 다음에 동경대공습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경대학살과 같은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동경대공습이라는 벌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일본군 그 당사자를 죽여야지 왜 만리 밖에 있는 동경 시민들이 불벼락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또 질문이 가능하죠. 결국 이 불가해한 역사 앞에서 억지로라도 정의를 찾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심리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라고 하면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떻게든 역사는 지나가고 도시는 다시 번영한다라고 해서 그 동경 타워 지금 이제 동경을 상징하는 그 유명한 동경 타워 그림하고 남경에 있다고 하는 남경 기념탑 이 두 개의 그림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 챕터가 끝납니다. 뭐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전쟁 범죄는 전쟁 범죄였다라고 양쪽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바하르, 홀로코스트를 다루는데, 이건 좀 재밌으면서도 좀 약간 참 굽시니스다운 그런 에피소드인데, 나치 폐명 30분을 앞두고, 그 설정이에요. 어떤 죄수복을 입은 한 유태인이 있어요. 근데 그 유태인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나. 그리고 권총을 주면서 자살을 권유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후대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후대에서 이제 타임슬립해서 온 사람인데 지금 후대에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있냐면 나치에 의한 유대인 피해자의 숫자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피해자가 6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측과 그리고 나치 혹은 다른 걸 반대하는 서방 측에서는 600만 명 무슨 600만 명이냐 500만 명도 안 되고 몇백만 명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그 600만 명이 넘냐 안 넘냐를 갖고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막 찾아가지고 이런저런 희생자들을 다 찾아서 뭐 자살한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찾았더니 딱 599만 9,999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만화적 이렇게 설정이죠. 실제 사실이 아니고. 그랬다면서 너 하나 자살하면 딱 600만 명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차피 너 가족들도 다 죽고 더 이상 남아서 더 좋은 거 볼 일도 없지 않느냐. 그냥 여기서 너 하나 딱 깔끔하게 자살하고 600만 명 채우자. 그러면 유대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입틀막 할 수 있다 이거죠. 딱 600명 됐지 않느냐라고 딱 숫자로 보여줘가지고 600만 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자살하라는 식으로 권유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만화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건 이제 약간 역설적인 에피소드죠. 그러면서 이건 왠지 궤변인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선택은 뭐였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의 어떤 삶과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를 이 굽신했으면 역사학도니까 이 역사라는 긴 맥락에서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로 고민거리를 던진 장면이었던 것 같고 16장은 나치 비밀기지의 비밀 시크릿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그 당시에 요 책이 나올 당시에 유명했던 게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 그 당시에 유명했던 거 아시죠? 시크릿이라는 게 자기계발서인데 여기 뭐냐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해가지고 되게 논란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청년들한테 간절히 원하면. 근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요걸 이제 풍자를 해가지고 나치 비밀기의 시크릿. 나치는 워낙 이 또니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괴담이나 오컬트적인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로 나치가 비밀 기지를 만들었는데 그 루머가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 영화나 만화의 소재가 많이 됐고 이 만화에서는 특히 나치 지도부 중에 하인리 히물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되게 오컬트 매니아여갖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오컬트에 대한 조사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나치의 비밀 기제가 뭐 알프스에 있다는 소문이 돌아갔고, 그 히틀러랑 괴링이랑 괴벨스랑 같이 해가지고 실제로 막 가보죠. 그래서 알프스에 갔더니 히틀러가 실제로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이거는 가짜 거짓 정보였고 실제로는 남극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으로 막 이렇게 또 잠수함을 타고 가. 그랬더니 남극에 갔더니 남극이 아니고 지하에 있다. 뭐 그 지구 동공설, 지하 안에 큰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구 동공설에서 지하로 내려갔더니 실제로 지구 동공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도 아니고 달나라에 있다. 그래갖고 이제 달로 이렇게 갑자기 로켓을 만들어서 달로 가가지고 그 달로 도망간 나치가 달 뒤편에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뭐 요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요런 설정을 가진 영화도 있죠.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달 뒤편에 가니까 나치가 만든 군사기지가 있어서 거기서 군사력을 막 모으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그만큼 이 나치의 존재라는 건 나치의 존재나 이 사상은 서양의 서구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상들이 나중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장은 데이드림. 이번에 이제 전쟁통에 죽기 직전인 두 소년이 독일군이 상용했던 아까 말한 마약 퍼피틴, 이 마약을 먹고 동네 한적한 나무 밑에서 수다를 떨면서 조용히 잠자는 것처럼 죽는다는 내용을 이제 약간 요 한편의 어떤 그 이렇게 소국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이게 전쟁 막바지에 그 개인들이 특히 소년병들이 겪은 비극을 묘사한 거죠. 18장은 릴리 마를렌. 릴리 마를렌은 실제로 당시 양 진영에서 모두 인기가 있었던 독일의 대중가요라는 거예요. 대중가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일본 문화 좀 아시는 분들은 떠오를 텐데 이걸 그 유명한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세븐 요 작품으로 패러디를 해서 이 패튼과 몽고메리, 아이젠하워 등 연합국의 장군들이 락 밴드를 결성해가지고 독일군에게 음악 공격을 하는 거죠.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락 공격을 해서 내 노래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왜냐면 만화 내용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마크로스 세븐에 보면 그 락 밴드 하는 주인공이 그 우주인 적들한테 막 이렇게 락 음악을 들려줘가지고 감화시킨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당시에서도 미친 내용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걸 또 패러디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 마크로스 시리즈의 각종 명장면, 마크로스 사랑 기억하십니까? 라든가 최근에 마크로스 그 프론티어까지 그런 명장면들이 패러디가 되고 있어서 채무로서 저도 마크로스 팬인데 팬으로서는 참 보고 있기가 반가우면서도 괴로운 그런 이제 장면이었고 그다음에 19장은 엔드 오브 월드 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벙커에서 최후를 준비하던 히틀러가 자기 이제 그 이마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죠.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에 그 여신전생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서도 비슷한 거기서도 이제 그 자기의 사형말을 불러낼 때 자기가 자살해서 권총을 자기 그 얼굴에 머리에 대고 쏘면 퉁 하고 사형마가 등장한다는 그런 설정인데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실제로 히틀러를 닮은 사형마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히틀러한테 넌 이제 죽을 텐데 네가 죽고 나서 2차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전쟁 말기의 상황을 죽기 직전에 히틀러한테 설명해 준다는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먼저 그의 숙적이었던 스탈린은 이제 베를린 레이스를 그러니까 이미 유럽 쪽은 베를린 점령하는 걸 그냥 포기해버려요 중간에. 너무 소련하고 경쟁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피해도 많으니까 그리고 소련이 스탈린의 그 베를린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련의 두 장군이 서로 경쟁하면서 베를린에 들어오고 주코프가 먼저 베를린에 도착해서 개선장 실제로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개선 장군의 영예를 얻게 되지만 영웅을 원치 않았던 스탈린에 의해서 결국 좌천되고 고향에서 생을 마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그 드럼통에서 목욕하면서 아이씨 아이젠하워는 미국에서 대통령도 됐네 하면서 이제 약간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스탈린도 결국 1953년에 한국전쟁 중에 심장마비로 죽죠. 그런데 죽는데 그 측근들이 그 스탈린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스탈린을 이렇게 몇 시간을 지켜본 거예요. 혹시 살아나지 않나 이러고. 살아나면 또 이게 빌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결국엔 혼자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히틀러가 자살 3주 전에 히틀러 자살 또 3주 전에는 루즈벨트가 병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드라마에서 이 만화에서 좀 재밌게 루즈벨트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하와이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생존설이 항상 루머로 나오죠. 뭐 그러면서 어쨌든 루즈벨트가 죽는 걸 보면서 히틀러가 막 엄청나게 환호를 하죠. 그러면서 과거 프리드리히 대제, 프로이센의 히틀러가 되게 존경했던 프리드리히 대제가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3국에 포위돼가지고 그때 프리드리히 대제도 이제 전쟁 자살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몰렸는데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왕, 에카테리나 여왕, 엘리자베타 여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 러시아군이 물러나면서 구사일생을 했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재판 아니냐라고 엄청 기뻐했지만 부통령이 딱 승계를 하면서 아니야 이러면서 전쟁을 계속하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게 바로 왕정과 공화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정에서는 왕이 죽으면 바로 전쟁 이후 보고 다 끝나지만 공화정은 대통령이 죽어도 다음 사람이 이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히틀러의 두 부하였던 괴링과 히물러는 히틀러가 죽기 직전에도 계속, 그럼 히틀러가 죽으면 내가 제국을 이어받겠구나. 내가 제국을 이어받아서 서방하고 협상해야지라고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양쪽의 두 인물이 다 이렇게 망상하는 과정이 나오고. 하지만 서방은 둘 다 붙잡아서 범죄자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방은 이 나치라고 하는 존재는 소련보다도 더 미친놈들이다. 그래서 절대 얘들하고 같이 뭘 할 생각이 없었던 거고, 결국에는 괴링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감옥에서 살을 엄청 훔쭉 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엄청 살 빠진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자기 변호를 막 하죠. 그러면서 이미 죽은 히물러한테 다 뒤집어 씌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가 실제로 직전에 자살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히물러는 수염을 깎고 도망가다가 붙잡히니까 그 붙잡히기 직전에 청산가리 캡슐을 입안에 있던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어 갖고 자살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군수상 슈페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히틀러가 베를린 다 불태워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제 그 명령을 몰래 무시하죠. 왜냐면 히틀러는 벙커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슈페어가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이제 명령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우리가 히틀러 전기 만화에서 나왔던 에피소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슈페어는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은 독일보다 세 달을 더 버티죠. 세 달을 더 버텼지만 결국에는 리틀보이하고 팬맨이라고 하는 핵폭탄 두 방을 맞고 항복을 하게 되고, 또 히틀러는 이 만화가 끝나기 전까지 억울하다면 이게 만화책을 작가가 넘기고 끝내려고 하니까 끝까지 컷 만화에 나와갖고 아니야 이길 수 있었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국면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한 번만 더 다시 하면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걸 작가가 팍 덮어버리는 걸로 이 책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작가가 직접 2차 대전의 의미를 풀어주는 이제 서술이 쭉 나오는데, 사실 1차 대전이 시작될 때 유럽은 굉장히 오만했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날 때, 1차 대전이 시작될 때의 슬로건이 뭐냐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을 없애겠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다들 너도나도 전쟁에 뛰어든 거야. 근데 끝내긴 개코나?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1차 대전은 원한을 남겨갖고 2차 대전을 불러갖고, 그래서 이제 1, 2차 대전 해가지고 거기에 홀로코스트, 핵전쟁에 그 나치의 만행, 이런 그야말로 생지옥을 겪었잖아요. 1차 대전보다 더 큰 지옥을 겪고 나니까 유럽은 자기들이 저지른 엄청난 전쟁 범죄, 그리고 핵폭탄의 위력,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에 완전히 학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럽의 국가들은 서로 인정받기 위한 욕구가 충만해가지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자기들이 세계 최고다 그러면서 그 식민지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자존심 싸움하면서 툭하면 전쟁을 벌이고 그랬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야 이거 전쟁 벌이면 다 죽겠구나 이러고 이 전쟁을 벌인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은 현대사의 가파른 꼭지점을 찍은 후에 평온한 은퇴 생활에 들어갔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 그 패권을 넘겨받아서 우리 시대는 일종의 장기 미국 패권,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소련도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하면서 미국과 양강 구도를 몇십 년간 만들었지만 결국 무리하게 미국을 쫓아가려다가 결국 어이없게 91년에 몰락을 하게 되고, 영국은 이제 제2에서 그 전에 19세기에 제2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프랑스 이렇게 중진국이 되고, 근데 프랑스한테 채면 프랑스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나폴레옹 시절에 그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면모가 있었는데 2차 대전에서 완전히 이게 쪽팔리는 상황을 당하면서 마지노선 무너지면서 완전히 체면을 구기고 더 이상 군사적으로 그걸 회복할 일은 영원히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만 드골이 그 친독파 숙청한 얘기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런 거예요. 그 프랑스 내에서도 지금 우리가 내전을 그 정치 내전을 벌이듯이 극우와 극좌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정치 내전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 중에서도 극우 세력은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 같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파시즘 정치를 되게 그 비시 정권, 그 페탱원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은근히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3년간 그 괴뢰 정부를 만들고 있으면서 극좌 세력을 엄청나게 청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극좌를 청소한 극우를 드골이 들어와 갖고 숙청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극우와 극좌가 프랑스 정치에서 싹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 정치는 되게 온건한 어떤 그 다당제로 이어지면서 프랑스가 그래도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는 드골에 의한 친독파 숙청.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이게 우리의 친일파 숙청하고는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친일파 숙청을 못했고 드골은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골을 많이 프랑스를 부러워하는데 드골은 그 전에 수십 년간 엄청나게 오랜 그 공화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그 혼란을 이번 기회에 드골이 한 번에 싹 정리를 하면서 양쪽의 극단 세력을 싹 쳐낸 거죠. 실제로 한 700명 정도를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활동 금지를 시켜서 정계에서 쫓아내버렸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온건 세력만으로 이제 그 다당제를 만들어서 정치를 하게 된 게 그 이후 프랑스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고 독일은 그 프로이센 이후에 있었던 끊임없는 팽창 욕구 그거를 이제 끝까지 가본 거지. 끝까지 가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겪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평창 욕구를 정리하고 미국을 닮은 리버럴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나치즘에 대한 반동이 현대 유럽의 국민의식과 언론 그리고 민주정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총평을 하자면 2차 대전의 참상이 유럽에 미친 충격이 결국 현대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유럽인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거고,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12.3 계엄을 겪었잖아요. 그 계엄의 충격이 정치권 일부의 극우 세력을 감옥으로 보내긴 했지만, 이 정치권의 좌우 갈등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윤석열 세력은 정리했지. 윤석열 본인과 일부 측근들은 정리를 했지만, 하지만 최근에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되는 거 보면 어쩌면 이 12.3 개업은 2차 대전이 아니라 1차 대전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차 대전은 2차 대전을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엄청, 2차 대전은 1차 대전보다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 피해가. 그래서 혹시 뒤에 더 큰 극우의 반동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 역사의 교훈을 얻고, 1차 대전이 2차 대전을 갔던 이유는 그 패자에게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거든요. 1차 대전에 패배했던 독일을 너무 가혹하게 전쟁배사금 때리고 군대 다 해체시키고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려고 했거든. 당시 승전국들이.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독일의 원한을 심어줬고 그 원한이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12.3 내전 그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도 너무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청산을 하겠다고 해서 그 국민의힘을 뭐 이렇게 뭐 내란 정당으로 해가지고 위헌 정당으로 해서 해산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끝까지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또 다른 반동을 가져오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 때 겪었던 남경 대학살, 홀로코스트, 동경 대공습, 핵폭발, 핵공습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극단적 사태, 그런 극단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 현명한 관리와 서로 힘을 자제하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지만 끝까지 관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자제하는 그런 미덕이 양쪽에게다 이렇게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양쪽에게 다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